하하하!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기계혁명 시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발명품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의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대 영국을 만든 영국의 위대한 기계혁명을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죠. (1960년대) 영국은 더 많은 에너지와 경제력,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50년대의 전후 내핍 생활에서 벗어나 향수의 급물결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1960년대의 권력자들은 단순히 의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배. 더 빠르고 똑똑한,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주 멋진 기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죠. 영국의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생각과 기계로 그 시대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디자인 혁명이었죠. (1960년대) 최고의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브리티시 모터의 내수용 자동차 오스틴 세븐 또는 간단히 미니라고도 부르는 모리스 미니 마이너, 이 둘 중에 하나를 떠올리셨죠? 이 대단한 소형차는 팝스타부터 모델, 배우까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의상 디자이너 메리 퀀트는 새로 만든 짧은 치마를 미니라고 불렀죠. 미니는 시대를 앞서간 멋진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행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오일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두고 이집트와 충돌한 영국은 운하가 봉쇄되어 유조선의 발이 묶임에 따라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모터의 사장 레오나르도 로드는 기존의 차보다 더 작고 가벼워서 연료가 적게 드는 자동차를 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사장은 자사의 최고 인기 차종 모리스 마이너보다 더 작은 자동차를 원했습니다. 길이 3050mm, 너비 1410mm, 높이 1350mm이며 동일한 표준 공장 부품을 사용하고 성인 4명과 짐을 실을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BMC에는 모리스 마이너를 설계한 알렉 이시고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특하고 몽상을 좋아하는 엔지니어였죠. 그 당시 그는 이미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였지만 미니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시고니스에 의해 이 부품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자동차는 총 면적의 80%가 사람과 짐을 위한 공간이며 모리스 마이너보다 22% 더 가볍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1952년형 모리스 마이너를 보면은 당시 표준 설계를 알 수 있습니다. 4실린더 엔진이 차와 일직선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 뒤 아래쪽에는 변속 장치가 있죠. 그러나 미니는 엔진이 그 크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가 있죠. 이시고니스는 차 내부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엔진을 돌려서 가로지른 형태로 장착했습니다. 변속 장치 탑재 공간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완벽한 해결책이었죠. 그럼 변속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차 밑을 살펴볼까요? 여기 엔진 아래에 있군요. 엔진과 변속 장치에 오일을 보내어 순환시키는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의 구동축을 뒷바퀴로 옮긴 것도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륜 구동 장치를 개발해 대량 생산한 것이죠. 뒷바퀴로 가는 구동축을 없애고 바닥의 높이를 낮춰서 차 내부의 머리 위 공간을 더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닫이 창을 이용해 문의 두께를 줄여서 실내 공간을 넓혔습니다.
창문을 문 속으로 내리지 않아 생긴 공간에 주머니를 달아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죠. 진술병이 들어갈 만큼 크다고 하는데요. 이 시고니스는 오래된 드라이 마티니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아주 작고 간소하며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골초라서 재떨이를 달았고 조용한 걸 좋아해서 라디오는 없앴습니다. 2년 동안 개발한 후에 마크 1이 완성되었습니다. 무게는 615kg에 불과하지만 1리터의 휘발유로 약 16km나 달릴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16km입니다. 가격은 겨우 496파운드였죠. 서민들도 구입할 수 있는 걸작이었기 때문에 이 시고니스는 이것을 서민차라고 불렀습니다. 가자 미니, 더 잘할 수 있잖아. 깜짝이야. 기어스틱이 이 말을 안 듣는구만.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이 저렴하고 재밌게 생긴 자동차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니를 운전하면 항상 즐거울 거예요. 저도 왠지 웃기네요. 마치 누구든지 타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보행기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좀 좁지만 괜찮네요. 그러나 곧 자세가 바뀝니다. 이 작은 자동차를 타고 60년대 영국의 놀라운 업적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있네요. 안녕.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차가 소보다 작아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미안.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 사랑한단다. 곧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미니가 출시되었고 패밀리카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은 자동차가 어떻게 60년대의 위대한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이 시고니스의 미니 자동차는 유능한 디자이너 존 쿠퍼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존과 그의 아버지 찰스는 엔진이 뒤에 있는 포뮬러1 경주용 차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들은 미니의 가벼운 프레임과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넓은 바퀴 간격을 살펴보고 경주용 자동차로 개조하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죠.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오스틴 미니 쿠퍼는 마크 1보다 3배나 더 강합니다. 랠리 서킷에서는 엔진이 1293cc 11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고압축 피스톤, 트윈 카뷰레터, 디스크 브레이크, 1인용 접조화석, 레이싱 배가 장치, 이 모든 게 미니를 전혀 다른 자동차로 만들었죠. 이 작은 경주용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6km입니다. 작고 바닥이 낮은 이 차에서는 아주 빠르게 느껴집니다. 영국 랠리 드라이버 클라이브 킹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얼마나 빠른지 느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초강력 깡통을 타고 험한 자갈길 위에 겨우 10cm 떠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습니다. (1962년) 미니 쿠퍼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자동차 경주 몬테카를로 랠리에 참가해서 메르세데스와 사브 등 유력한 우승 후보와 경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미니 쿠퍼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3번이나 우승했죠. 대단한 성공으로 이 시고니스의 미니는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되었고 이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합니다. BMC 공장은 연간 생산량을 20만 대 이상 늘렸습니다. 독특하고 혁신적인 미니는 고금의 위대한 아이콘이 되었죠. 60년대 영국 국민들은 옛것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와 성의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패션과 초현대적인 우주시대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죠. 사실상 나라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으로 도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30만 가구를 새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초현대적인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건축계의 새로운 유행은 아주 단단하고 각진 시멘트 블록과 유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죠. 제임스 본드 소설의 작가 이안 플레밍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0년대의 최고 건축가 어너 골드핑거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본드의 적을 골드핑거라고 했죠. 골드핑거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런던 서부에 있는 승강기 탑이 분리되어 있는 31층짜리 아파트 트렐릭 타워입니다. 멋지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죠.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과 더불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수많은 가전제품을 생산했죠. 인스터매틱 카메라, 슈퍼 8mm 필름 카메라, 스테레오, 1500만 대의 TV와 400만 대가 넘는 전화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와 TV의 급증으로 국가의 통신망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오래된 케이블로 연결해주던 당시의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가 혁신적인 시스템의 중심지 런던 최신탑입니다. 원거리 통신을 위한 탑이며 영국의 냉전 방어에서는 더욱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멋진 60년대 빌딩 역시 영국의 위대한 기계 발명품입니다. The lift is now traveling at 1,400 feet per minute. 높이가 188m로 당시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마이크로파 전송 기술을 이용해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고주파수의 전파로 구식 케이블보다 10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탑의 꼭대기고요. 제 뒤에 보이는 것은 1960년대에 제작된 마이크로파 송신 안테나입니다. 마이크로파 신호를 약 40km 떨어져 있는 다른 탑에 전송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마이크로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130개의 중계국이 있었죠. 모든 네트워크는 최신탑 14층에서 관리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멋집니다. 1965년에 건설부와 공공사업부에서 이 탑을 세운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완벽하게 보존된 여러 시대의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있으니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제어판이군요. 멋진 망인데요. 테스터 넘버 192B WKC1 코드 테스터. 난 오늘 코르텐을 입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전자기기가 너무 많아서 스위치 올리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건 스위치가 켜진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게 좋겠군요. 이 전자기기들이 없었을 때에는 장거리 전화를 걸기 위해 교환원에게 예약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소리들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비틀즈, 롤링스톤즈, 데이브 클락 5의 음악과 함께 이건 역시 60년대의 소리 중 하나죠. 이 기계들과 새로운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로 한 번에 15만 통의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선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요. 컴퓨터가 전화를 받아 정보를 처리해서 전송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자장치로 처리되었죠. 설비 관리 직원 몇 명만 필요했었습니다. 좀 외로운 직업이었겠죠. 최신탑입니다. 포츠못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리. 바닷가 좋아하십니까? 웬디는 잘 있나요? 안부 전해주세요. 잘 있어요. 마이크로파 전송 장치로 전화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국내 TV 전파도 전송했습니다. 구식 케이블은 흐릿한 흑백 영상 채널 2개만 전송할 수 있었죠.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는 40개 채널을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생방송과 야외 방송은 물론 동시 방송까지 전국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죠.
1966년 월드컵 결승전 같은 역사적인 순간도 이 전송 장치를 통해 TV 전파를 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영국 최초의 컬러 TV 영상은 1967년 윈블던 대회였습니다. 호주에서 정말 멋진 장면을 방송한 적이 있었군요. 1969년 7월 21일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는 경이로운 장면을 영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지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50년 된 먼지를 털고요. 소비에트가 오고 있다고요? 언제요? 냉전 군비 경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죠. 1962년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신탑은 전쟁에도 끄떡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신탑을 둥글게 만든 중요한 이유는 핵이 폭발해도 최대한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충격파가 정육면체 건물보다 곡선형 건물을 더 잘 비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식 케이블은 쉽게 파괴되어도 신형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는 하워드 윌슨 국무총리가 계속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작동해 주길 바랬던 것이죠. 만약 핵폭탄이 영국에 떨어진다면 국무총리가 안전하게 윌트셔 힐에 있는 벙커에 숨어서 최신탑을 통해 다른 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파를 탔겠죠. 도와주세요. 메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담배 있나요? 영국에서 보낸 구원 요청은 군힐리 위성 기지국으로 보내진 후 세계 최초 통신 위성 텔스타로 전송되어 다른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냉전 방어 연합 때문에 이것이 공직자 비밀 엄수법의 일부였었죠. 그래서 최신탑은 지도에 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비어있죠? 그 누구도 커다란 위성 안테나로 거대한 탑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부질없는 공직자 비밀은 아니었죠. 34층의 회전 레스토랑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소비에트의 고위 인사들도 그곳에서 슈림프 칵테일과 불르는 와인을 즐겼습니다. 이곳은 영국 최초의 유일한 회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근사하고 화려하며 정교한 이곳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혹적인 이 식당에서 보드카 마티니 2잔을 마시면은 저녁 지평선이 천천히 흘러갔죠. 사실 흔들렸겠죠.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상류사회 생활을 맛보기 위해 버틀리는 레스토랑에 몰려왔습니다. 그중엔 당시 유명한 스타들도 있었죠. The background,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Here it would seem the sky is really the limit. 그 당시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레스토랑의 바닥에 설치된 문을 통해 내려가 보면 놀이기구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 크지 않은 전기 모터가 이 변속 장치를 통해서 아주 큰 톱니바퀴를 돌려 커다란 쇼핑 카트 바퀴 같은 게 달려있는 30톤의 레스토랑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모터 같은데요. 60년대 구조 그대로입니다. 레디콘, 저기 변속 장치 위에 표시되어 있군요. 영국 불사 제조. 좋은 제품이네요. 그러나 1980년 독점 판매권이 만료되어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의 유일한 회전 레스토랑이 멈춘 것이죠. 지금도 작동할까요? 되는군요. 이마력의 작은 엔진이 아직도 큰 톱니바퀴를 움직입니다. 30톤의 레스토랑 바닥을 22분 만에 360도 회전시킵니다. 내 칵테일이 어디 갔지?
회전 레스토랑은 영국의 위대한 기계 혁명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대 화된 영국에서 혁신적으로 정비한 네트워크는 통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6,437km의 철로가 폐수되었고 1,600km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죠.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운송 산업계가 굉장한 호황을 누리며 철도 회사에서 많은 이문을 남겼던 화물 운송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화물 트럭은 느리고 덜컹거리며 운전실도 비좁아서 장거리 수송에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화물 트럭 운전자의 생활을 바꿔놓은 1967년형 레이랜드 슈퍼 코메트 화물 트럭입니다. 최초로 운전자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트럭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펑크가 잘 나지 않는 레이디얼 타이어와 강력한 에어브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슈퍼 코메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운전실이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전실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개조하거나 더 큰 작업을 위해 트럭 바닥에서 엔진을 제거해야 했던 구식 트럭에 비해서 엔진에 바로 연결되는 이것은 바로 기계공학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부분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실내였습니다. 인체공학적인 특히 작업 공간이 최대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된 화물 트럭을요? 말도 안 돼요.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볼까요? 40년 동안 이 트럭을 몰고 있는 트럭 에어가 존 보울러 씨와 함께 시승해 보겠습니다. Hey, look at that. It's great. All right, John. So it's right across from one, is it? No, it's Just there. just there. Just Okay. there. All right. 이 오래된 트럭의 비동시 기어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You might be in third, I think. Huh? You might be in third. You're all right. We're in third. Yeah, you're all right. And this is a crash box, so gear changing is a bit of an art, which I'm just about getting hold of. What's that? Is that? That's fit. You work it down. 이제 기어에 익숙해져서 인체공학적 설계를 자세히 감상할 수 있겠네요. 슈퍼 코메트 트럭의 운전석은 정말 최고입니다. 시야도 넓고 모든 장치가 가까이 있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방향 지시기는 여기 있고 파워 핸들은 예전 트럭보다 사용하기 편하고요. 핸드 브레이크는 저기 있네요. 히터도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 했던 예전 트럭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엔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아서 시속 88km로 달리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고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코메트는 영국 화물 트럭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화물 트럭 기사들은 이 혁신적인 운전실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달리며 장거리 운송을 했습니다. 이 트럭은 112만 6,54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레이랜드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승용차에 대한 평판 때문에 레이랜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을 살펴보면은 레이랜드 400 엔진은 처음 6년 동안 쉬지 않고 480km를 달릴 수 있으며 피스톤 고리와 외판을 교환하면은 640km를 더 달릴 수가 있죠. 아주 훌륭해요. 60년대 말에는 이런 화물 트럭 덕분에 화물 운송 산업이 60% 증가했습니다. 현대 장거리 화물 트럭 운전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화물 운송 회사는 그들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기계의 발명으로 수천 명의 고객이 직접 조립하게 되었죠. (1965년 10월 6일) 지금까지 소개한 영국의 위대한 기계만큼 아주 놀라운 자동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비 쿼터스 디자인의 포드 트랜지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이죠. 전 세계에서 500만 대가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포드 트랜지트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유형의 밴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표준형 밴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이런 멋진 캠핑카, 우유 배달 트럭, 아이스크림 밴, 이렇게 특수 차체로 제작된 택배 트럭도 살 수 있고 드롭 사이드 티퍼, 천장이 높은 롱 휠 베이스 밴, 미니버스도 살 수 있죠. 68년에는 사륜 구동 밴, 앰뷸런스, 평상형 트레일러, 화력 지원 차량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개조 가능하며 운전하기 쉽고 강력한 새로운 밴, 트랜지트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포드사는 한 달 만에 360파운드 상당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승용차처럼 타기 쉽고 운전하기 쉬운 밴을 만들자는 작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트랜지트는 다른 밴을 쉽게 압도했죠. 폭이 넓어서 운전하기 편하고 플로우 시프트를 장착했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트랜지트가 가장 특별하게 만든 것은 SX V4 엔진이죠. 다른 밴들은 시속 80km에서도 힘겹게 달렸지만 트랜지트는 이 멋진 엔진으로 시속 113km 이상 달릴 수 있었습니다. SX V4 엔진을 사용한 차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의 클래식 경주용 자동차 카프리죠.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밴에 관해서는 좀 압니다. 이건 좀 멋지네요. 이 밴은 길을 비켜라, 내가 이 도로의 새로운 왕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승용차용 변속 장치, 브레이크, 핸들을 장착한 이 밴은 멋지고 가격도 적당하며 자가 조립도 가능해서 화물 운송 회사에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모든 사업가와 새로운 기업가도 애용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도 트랜지트로 레코드를 운송하는 첫 사업을 시작했었죠. 화물 운송 회사가 고객의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운전하기 쉬운 트랜지트가 안성맞춤이었죠. 물건을 배송하거나 빠른 배송을 할 때도 아주 좋았습니다. 은행 강도들도 빠른 트랜지트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1960년대는 은행 강도들이 승용차보다 트랜지트를 더 많이 이용했죠. 누구나 그렇듯이 은행 털이들도 돈을 많이 씻고 범죄 현장에서 재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경찰이 쫓아오는군요. 혼내줘야겠어요. 경찰도 트랜지트를 따라잡기 위해 경찰차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했습니다. 갑니다. 승용차처럼 코너를 돌고 승용차처럼 운전하면서 멋지게 빠져나가고 있죠. 굉장한데요. 이 차를 아주 잠깐 몰았는데 말이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오. 이제 따돌렸어요, 밥. 내 중간 이름은 스털링입니다. 이 차 정말 좋은데요. 갓 출시된 새 차 같군요. 아주 좋아요. 영국인들은 넓고 빠르고 운전이 즐거운 트랜지트 밴이 없는 생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 자동차도 믿지 못하겠군요. 경찰차가 따라와 나를 체포해가네요. 미안해요, 밥. 모든 것이 미니 시대에는 이것이 현대의 미니 운송수단이죠. 60년대는 발명의 황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라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고심하고 있는 영국의 위대한 발명가가 드디어 빛을 보았죠. 캔커피, 주방 저울, 헤어 드라이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계 발명을 위한 이상적인 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울에 56g을 올려놓고 뜨거운 공기로 저울을 누르면은
56g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113g으로 해보죠. 안 되는군요. 적당한 크기의 캔 속에 다른 캔을 집어넣고 두 캔 사이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고리 모양의 제트 기류를 만들면 훨씬 강력한 접지력이 생깁니다. 시작합니다. There we have hoverage. 113g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호버크라프트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명가 크리스토퍼 코커럴은 1953년 자신의 집 정원 창고에서 최초로 이 실험을 한 후 나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그의 기발한 발명품이 제대로 작동하고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했습니다. 캔버스 천과 목재로 만들어진 이 모델은 1955년 코커럴이 제작한 첫 번째 호버크라프트입니다. 그의 나는 배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요청을 하면서 뜻밖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해군은 이건 배가 아니라 항공기라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공군은 이건 항공기가 아니라 배라면서 관심 없다고 했죠. 그리고 육군은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커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크라프트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죠. 이렇게 그냥 호버크라프트를 밀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호버크라프트와 지면 사이에 공기 쿠션을 불어넣으면 공기가 호버크라프트를 들어올려서 크라프트와 지면 사이의 마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게 움직이죠.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6년 후 마찰 없는 크라프트에 대한 그의 신념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Inspired by the fanciful flying saucer stories, the current crop of inventors is out to make rumor reality, it seems, as with Britain's new hovercraft. 국립학술개발연구회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59년 마침내 코커럴의 첫 번째 크라프트가 물에 떴습니다. The idea may seem outlandish now, but the inventor predicts someday hovercraft the size of the Queen Mary will cross the Atlantic at 100 miles an hour. 일반적으로 호버크라프트는 갈매기가 한 다리로 서 있는 정도의 강한 압력을 지면에 가합니다. 커다란 호버크라프트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달걀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을 위해 선택된 호버크라프트는 라놀프 핀즈가 백날강을 탐험할 때 탔었던 1969년형 2인용 호버호크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60년대 분위기, 썬더버드, 초기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왔던 덴저맨. 이 특별한 기기 안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표면상 3개의 모터사이클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양력, 2개는 추진력을 위한 것입니다. 달걀 30개 위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조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봐서는 호버호크의 달걀 실험이 실패한 것 같네요. 이거 좀 보세요. 호버호크의 가장자리 때문에 저 달걀들이 깨진 거고요. 호버크라프트에 의해 발생한 하강 압력과 내향 압력은 이 달걀들을 전혀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대로예요. 멀쩡합니다. 사실상 이 실험은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 기계는 공중에 떠다니는 기능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이며 매우 다목적입니다. 물, 모래 언덕, 눈, 얼음 위를 날아다니는 완벽한 수륙 양용입니다. 호버크라프트는 세계 해안선의 75%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트는 단 5%에 불과하죠. 코코럴의 발명품은 순식간에 언론과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1년에 항공기 제작사 사운더스 로는 대중적인 호버크라프트 생산을 위탁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이용을 위해 제작된 첫 번째 호버크라프트 25호입니다. 1965년형 10톤 사운더스 로 노티컬 또는 SRN6라고 하죠. 38명이 탈 수 있었고 속도는 50노트, 즉 시속 92km였습니다. 10톤의 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한 양력과 추진력을 생성하려면 아주 견고한 엔진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 위에는 싱글 롤스 로이스 놈 가스 터빈 항공 엔진이 있는데요. 이 엔진이 프로펠러 2개를 움직여서 호버크라프트가 앞으로 나가고 이 커다란 팬을 작동시켜서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면 호버크라프트가 뜨게 되는 거죠. 이건 운전하기 쉬울 겁니다. 조종사 토니 바이런 씨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ny, here you are, a proper hovercraft pilot. Let me know a few do's and don'ts then about driving one of these. You press the left-hand pedal forward and the craft will turn to the left, which is port. If you look, we've got the turbine... 엔진 회전수, 연료 공급 제어판, 프로펠러 속도, 키 방향, 스커트 높이, 범퍼 밸브. 이건 배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Well, would you like to have a go? I would actually, yes. Right, let's get you in the seat. Okay. Right. Okay, feet in the rudder stirrups, yeah? Yep. 고무 스커트를 더 넓힐수록 호버크라프트는 더 높게 뜹니다. SRN6가 전력을 다하면 2m 이상 떠오를 수가 있죠. Okay, so we're up to about 13 and a half. Bring us slightly back. 모든 엔진 파워가 팬을 돌려서 초당 70리터의 공기를 크라프트 아래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떠오르는군요. 19,000 RPM now. Hold it there. You feel it dancing? Yes, we're hovering now, aren't we? Yeah. Right up on hover, dancing on the air. 마찰이 없는 호버크라프트는 매우 쉽게 돌아갑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거나 지금처럼 가장 가까운 울타리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죠. 깨진 달걀은 없지만 이젠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네요. 호버크라프트는 1인용 탐색기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SRN4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SRN4는 55대의 승용차와 424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112km로 단 22분 만에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호버크라프트의 대단한 인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다른 혁신적인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영국의 천재도 따라갈 수 없죠. 다른 어느 것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60년대 영국의 기계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입니다. 페라리도 아니고 에스턴 마틴이나 메르세데스도 아니죠. 바로 제규어 E입니다. 멋진 외관, 안락함, 편리한 운전, 파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3.8리터 제규어 엔진의 힘으로 엄청난 가속을 하거나 최고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성공 비결은 매력적인 외형입니다. 이 타입의 곡선은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결합이죠.
이 디자인은 화로운 경주용 자동차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동차 경주에 공기역학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말콤 세이어가 디자인한 유선형 CND 타입의 제규어가 계속 우승했습니다. 항공공학자인 말콤 세이어는 항공산업의 공기역학 디자인과 모노코크 건축 기술을 경주용 자동차 제작에 도입했습니다. 제규어는 그에게 멋진 레이싱카를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로 만드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엔지니어 피터 윌슨은 제규어사의 말콤 세이어와 함께 일하며 이 타입의 외형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세이어는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기역학 기술을 비공개적으로 사용했죠. He stuck little pieces of wall, maybe about 2-3 inches long, piece of sellotape across, all facing the rearward direction. The whole car would be covered in them. He would observe the way in which the wool tufts reacted. 바람 터널에서 모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을 틀면은 털실의 흔들림으로 바람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군요. 그러나 이 테스트의 특징은 바람 터널이 아닌 테스트 트랙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이어는 테스트 차량을 따라가며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선 주행을 하거나 코너를 돌 때,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맞바람을 맞으며 갈 때, 심지어 빗속에서도 실험을 했죠. 세이어는 테스트 사진을 모두 분석하여 매우 복합적인 공기역학의 수학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그의 동료들 당황하게 했죠. He had this calculator that he'd pull the handle on and it would whir away and some figures would come out. And probably only he could understand. Now, his drawings, they were on a drawing sheet, but all they were a mass of figures. It was totally unique in the industry at the time, his method. 이 수치들을 매혹적인 외형의 E-타입 자동차로 바꾸었습니다. 제규어 자동차의 윌리엄 라이언 사장은 이 걸작을 196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언론에 소개했습니다. The car rolls up. Here it is, gentlemen. So they're standing there, their jaws are on the ground. Then, a typical Sir William fashion, well, what about the cost? And, well, this is the price. £2,200, all taxes paid in UK for the fixed head car. It was an affordable supercar. Yeah, absolute perfection. Absolutely. 엔진, 변속 장치, 후부 차축 등 제규어 표준 부품과 훌륭하게 설계된 생산 기술로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이 타입이 출시되었습니다. 공기역학과 굉장히 좋은 성능의 제규어 엔진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속 240km로 달리며 지상 낙원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스포츠카로 유명한 60년대에 저렴한 가격의 이 타입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차들과 경쟁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죠. 본전을 뽑고도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던 자동차는 미국의 코르벳입니다. 1963년형 스팅레이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원리차를 보고 있는데요. 50년대 우주선이죠. 아니, 미국 식당차가 틀림없어요. 이 차는 모든 게 크고 힘도 좋고 화려하군요. 이건 미국 차라고요. 가격이 $4,037이며 36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미국의 고성능 자동차죠. 직선 주행은 뛰어났습니다. 독일의 아이콘 포르쉐 911은 어떨까요? 전통적인 스타일로 25년 동안 생산되어 대성공을 거둔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이 타입과 스팅레이의 2배에 가깝죠. 이 차는 목적지까지 엄청 빠르게 데려다 줍니다. 그게 다예요. 단순하고 실용적이죠. 독일인이 아닌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하면은 정말 독일 사람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들 거예요. 운전하기 편하고 성능도 좋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페라리가 경쟁 상대입니다. 이것은 1960년형 250GT로
외형과 실내가 모두 고급스럽죠. 이 차의 인테리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전부 전형적인 이탈리아 스타일입니다. 아르데코 락커 스위치, 조각되어 있는 도어 핸들, 매력적인 형태의 거울, 스웨이드로 만든 계기판의 상판은 맑은 날 앞유리에 비치지가 않죠. 근사한 페라리를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차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페라리 한 대 가격으로 E타입 세 대를 구입할 수 있죠. E타입을 운전하면은 다른 경쟁차들의 부품과 성능을 다 갖춘 자동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타입 자동차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요. 만약 1960년대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를 뽑는 미스 월드 스포츠카 대회를 한다면 말이죠.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결과 1960년대 미스 월드 스포츠카는 미스 영국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멋진 외형과 편안함, 편리한 운전과 파워 전부 갖추었죠. 제규어의 열성 팬으로서 약간 편파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엔초 페라리도 이 타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14년간 제규어사는 7만 2천 대가 넘는 이 타입을 생산했습니다. 멋진 영국의 수출품이며 전 세계 사람을 유혹한 자동차죠. 스타일, 아름다운 외형, 정교한 엔진 등 모든 면에서 이 자동차는 60년대 영국의 위대한 기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였죠. 60년대는 제도가 변하고 새로운 기준이 생긴 시대에 맞춰 혁신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수용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당시의 기계들은 정말 혁신적입니다.